1975년 4월 9일 새벽,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 8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불과 18시간 만의 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죽음에 세상은 경악했다. 개나 하나의 지렁이를 밟아도 섬뜩섬뜩 하는데 사람을 사형돼 놓고 집행한다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교도관들이다.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 어디 이제 뭐 어디 캐바레 가서 그냥 술이나 먹고, 뭐 저녁 내기에 잠 안 자고 그냥 잊으려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밑바닥 인생들의 집합소로 알려진 교도소. 하지만 지난 군부 독재 시대, 교도소는 정권 유지와 체제 수호의 근간을 지탱하는 도구로서 사용됐다. 그렇다면 교도관들의 눈에 비친 감옥과 그 안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1975년 5월) 서울구치소 5사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전에 없이 삼엄한 분위기 속에 곳곳에 번득이는 감시의 눈길. 그것은 한 수감자를 옥조이고 있었다. 바로 서슬퍼런 유신시대의 저항의 상징으로 통했던 김지하였다. 오늘 재판을 갔다 왔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꼭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는데 공소장을 한번 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공소장이 변경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형 쪽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있을 때. 처음 김지하의 구속 혐의는 반공법 제4조 위반. 언론에 발표한 옥중 수기를 통해 인혁당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런데 얼마 후 검찰은 누범인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작성된 김지하의 자필 진술서를 근거로 그를 공산주의자로 내몬 것이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이어 김지하마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 죽이려는 음모. 그야말로 살벌한 상황이었다. 요거는 사실 그 김상진이라는 친구가 죽었을 사법살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김지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1975년 2월 17일 날 이 석방됐을 때의 사진 모습입니다. 겨울 역상을 특별상을 당시 김지하 구명운동을 주도했던 김정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직후 절박함 속에 김지하 구출 계획을 세웠다. 누구인가. 공소 사실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누범의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다. 이래서 무슨 무언가 이 김지하를 향해서 불길한 음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김지하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불행이 올지도 모르겠다. 김지하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김지하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일단 기습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옥중의 김지하가 직접 양심선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철벽 같은 감시를 뚫고 몇몇 교도관들이 적극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도관을 통해서 가령 이제 조영래가 쓴 초안을 그 김지하한테 보내면 김지하가 밤새 그거를 다시 한번 손질하고 그래서
다시 나오면 또 다음 걸 또 보내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해서 떨리죠. 네. 이제 그때만 그 시간에는 이제 워낙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양심선언에 그렇게 핵폭탄처럼 그렇게 크게 터질 것은 상상은 못했으니까. 관련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선언의 반출에 대한 허위 알리바이도 세웠다. 당시 출소한 소년수가 신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짜맞춘 것. 중정이라든지 그 당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낌새가 새나간다고 보면 직접 적발이 안 됐더라도 내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을 할 적에는 뭐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대범하다고 해도 많이 굉장히 오그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 작전을 거쳐 마침내 8월 4일 양심선언은 일본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김지아 구명운동이 일어났고 그를 처형하려는 박정권의 음모는 벽에 부딪혔다. 결국 법원은 2월에 있었던 긴급조치 위반의 무기징역형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김지아를 재수감했다. 그리하여 그는 70년대 내내 구금 생활을 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채 갇혀있는 교도소에는 소위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든다. 거기에다가 7, 80년대에는 시국 사범들까지 겹쳐져 수감자들이 넘쳐났다. 그 당시에 그 주로 국가보안법, 그건 빨갱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긴급조치는 노란색. 또 아마 그 흉악범 이런 경우에는 그 초록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의 심리적 모순이 그대로 투영되는 교도소. 하지만 정치범, 사상범이든 살인 강도를 저지른 흉악범이든 징역살이의 기본 처지는 같다. 여름엔 또 말할 수 없이 더웠습니다. 잡범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1.75평, 1.5평 정도입니다. 화장실 제외하고는 1.5평 정도의 방에 10명 또는 12명이 칼잠을 자는, 그러니까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는 상태였고, 이 맹장을 떼내고 복막령 염증 제거를 다 안 한 상태에서 급히 이걸 답례라고 안에 이제 그 가재 뭐 실밥 이런 것들이 이제 소음가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닫아갖고 서울구치소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이물질이 배 안에 있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 열흘쯤 되니까 이제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째고 또 닫아놨다가 또 한 보름 지나면 또 이물질 나오고 또 째고 그래서 이걸 그냥 마취 없이 한 12번 재수술을 했죠, 여기를. 이쪽. 담장에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은 독특한 감옥 문화를 만들어냈다. 재소자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진땀을 흘려가며 온갖 오락거리를 짜냈다. 이른바 이 싸움이 대표적인 예. 교도소의 흔한 동물인 쥐도 그런 대상 중에 하나다. 그런데 쥐 잡기는 오락 이외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그 쥐를 잡으면은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만 여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문 밖으로 줄에다 매달아서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걸 먹는 겁니다. 철창을 넘어 날아든 무심한 비둘기 한 마리의 날갯짓에도 수감자들은 자유를 꿈꿨다. 닫힌 사회 안에선 보다 기막히고 적나라한 일도 많았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담보되지 않은 생활이 강요되었던 것.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였다. 음식도 완전히 소위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먹는 반찬 한 가지입니다. 요새 기준으로 하면은 냄새나서 여름 되면 냄새나서 또 못 먹고 맛도 없고 그냥 뭐 불결할 뿐만 아니라 밥은 또 가닥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콩밥 소위 속시 말하는 그런 것을 먹고 교도소 안에서 다시 또 벌방에 제가 꽁꽁 묶인 채로 어두운 먹방에 들어가서 거기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이런 데인데 전신이 이렇게 포박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개밥을 먹는다 그러죠. 입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화장실 잘 못 가기 때문에 변을 사고 이런 상태로까지 있다가 감옥 안의 감옥이라 일컬어지는 징벌방. 사방이 막힌 채 밤낮조차 구분되지 않는 컴컴한 징벌방에 며칠 갇히면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비녀 꽂기 이래서 완전히 이렇게 뒤로 이제 묶어갖고 숨을 못 쉬죠. 아주 그냥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많이 했는데 또 죽지 못하게 이렇게 방석으로인지 투구를 덮으시면 머리를 자해를 땅바닥에 자해를 할까 싶어 투구를 덮어 씌우고 땅바닥에는 다시 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불을 깔아가지고 머리를 박아도 깨지지 않도록. 독재 권력의 위세는 15척 담장한 구석구석까지 미쳤다. 교도소 내에서도 기관원에 의해 주요 정치범이나 시국사범에 대한 특별 사찰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들의 담당 교도관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곤 했다. 똑바로 서 이 자식아 똑바로. 엉터리스라 엉터리로. 자식아. 행정 낯선 사람이 거기 와서 접견표를 뺏어가지고 접견기록을 뺏어가지고 그 교도관 입회한 교도관을 막 때리려고 자세를 취하고 해서 보니까는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때 다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다. 기관 나온 사람은 김기아 씨 같은 사람은 사건을 중정에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중정 요원이라고 단정해도 거의 100% 맞을 겁니다. 한계 상황인 교도소 안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존재는 단연 사형수다. 군부 독재 시대 정권은 때때로 사형 집행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했다. 살아있는 한 언제나 미결 상태인 사형수. 사형수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과 불안의 그림자가 혼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1974년 5월) 체포돼 2년 7개월 만에 사형당한 여간첩 최수정의 마지막 순간은 분단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최수정이라고 유명한 이 거물급 간첩이었는데 남한도 가고 북한도 갔다 와서 김일성한테 저것도 훈장도 받고 했다 하는데 대부분의 확신범들처럼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다. 그 검사나 그 당국을 의식해서 한 얘기 같은데 그런 놈들한테 쏘갔다. 그러고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이제 데리고 와서 보자기를 얼굴에 씌우니까 인민공화국 만세 한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힘차게. 사형은 사형수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교도관에게도 끔찍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임무 중에 하나일 터. 이제 교수형이니까 그 개 옛날에 시골에서 개 목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적이니까, 그런 사형이니까, 처음 볼 때는 참 뭔가 이상하더고, 뭐, 어쨌든 뭐 무슨 전율이라고 할까요? 뭐 그걸 떠나서 이상하게 앞이 잘 안 보이고 하늘이 막 빙빙빙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명받은 사람이 뭐 휴게소에서 바로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뭐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사람이 담대하고 뭐 운동도 하고 아주 해서 집행관으로 명을 내렸는데도 그냥 집행하기 전에 직원이 먼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도 실려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수많은 사형 장면 중에서도 교도관들이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 집행이다. 이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졌던 그날의 비극적인 상황은 이렇다. 준비시키고 열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니 미리 열려져 있죠. 사람은 여기 안 치고. 네. 사형장에 가서 수건을 뒤집어 쓸 때까지도 내가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될까? 이거는 아니겠지. 그러고 집행된 분들이요. 집행당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집행을 하는 직원들도 야, 우리나라의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바로 이 법이구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로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집행된 사형은 사법사상 전례가 없던 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사형 집행은 집행관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고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이 막 절반을 넘겼을 무렵 다섯 번째 사형수의 목에 올가미가 채 걸리기도 전에 덜커덩 소리와 함께 사형수가 밑으로 떨어졌다. 집행 교도관들 사이에 신호가 엇갈린 것이다. 이걸 걸치게 이제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 이걸 땡기는데 그 과정이 미리 땡겨가지고 뒤에서 이제 긴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 구두 소리가 벽에 부딪히니까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들어가서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또 끈을 늘어뜨려가지고 다시 끄집어서 또 올려서 의사가 사망하긴 한 다음에 또 내려야지. 좀 어떠셨?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재집행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인데 또 거기에 있었으니까 선생님 그게 참 안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 좋죠.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참 가족들한테 뭐 죄책감이 들 정도의 그 마음은 있죠. 교도소에 갇혀있는 것은 재소자만이 아니다. 이틀에 하루씩 밤낮을 재소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교도관 또한 갇혀있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교도관들은 반징역살이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시대의 아픔과 고뇌 속의 일부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에는 쉽게 교감이 생겨났다. 그렇게 남다른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다시 만났다. 이제는 역사관으로 변한 바로 그곳 구 서울구치소에서. 서로 다른 신분이었지만 같은 공간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관계는 각별하다. 75년하고 79년에 제가 두 차례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잘 알던 친구예요. 우리들과 많은 일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냥 눈만 끔뻑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옥사 안의 풍경은 시간을 되돌려놓고 있었다. 탁통이라고 뭐 시킬 일 있으면 안에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에서 탁 눌러 탁 때리는 게 방 안에 무슨 일 있다 하면 이제 직원들이 가서 알아보는 게 이 팩터.
수감 당시를 회상하는 이부영의 뒷모습엔 만감이 교차한다. 밤에 교대 담당으로 야간 근무로 한 두세 시간 이제 근무하러 오는데 그때 근무하러 올 때는 나를 깨워서 바깥에 소식 얘기해주고 내가 그 비둘기 편지 전하라고 그런 걸 뭐 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얘기해주고 바깥 소식 나한테 전하고. 하지만 모든 교도관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다. 재소자를 대하는 데 있어 구금과 교화라는 직무 자체에 충실한 교도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에는 점차 굳건한 관계가 형성됐고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었다. 양심선언의 발표 후 4명의 교도관이 파면되는 등 교도소 내에 후폭풍이 일었던 것. 재소자가 나가가지고 그때가 양심선언이 터지자마자 김지하 씨는 중앙정부 불려가서 있을 때인데 저한테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나도 같은 빨갱이다. 중앙정부부에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고발하겠다 하고 집으로 전화가 왔었죠. 네. 그 친구를 이제 불러가고 달갱이라고 집에 불러다 술도 먹이고 나중에는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고 글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죠. 그게 기간이 그러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뭐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기간이 그 괴롭혀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때 심지어 뭐. 앞서 73년엔 서울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하지만 양심선언 이후에도 민주인사들을 돕는 일부 교도관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청학년 이름으로 유인물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구속이 되면 제일 이제 답답하고 궁금한 사항이 바깥 소식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주화운동가들이 전부 다 분리수용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말도 맞추고 또 대화하는 거, 그걸 통방이라 그럽니다. 통방하는 거. 특히 이제 교도소에서 제일 이 구하기 힘든 물건이 뭐냐 하면, 뭐 일반 재소자들은 담배를 제일 좋아하지만 우리 민주화운동가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볼펜입니다. 볼펜하고 종인데, 뭐 종이는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어요. 볼펜. 이런 것들을 이 교도관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 재소자에게도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문과 잡지, 책을 읽을 권리와 집필, 접견,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법은 뭐 헌법도 그대로 다 있고 다 없는 게 없어요. 그 선언적인 조항이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긴급조치 자체가 법도 아닌 법이고, 그 법도 아닌 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책은 원래 이상적인 책은 또 아주 뭐 잘 돼 있고. 수감자를 돕던 일부 교도관들의 활동이 의외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시인 양성우는 77년 저항시 노예수첩이 일본 잡지에 게재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투옥된 경험이 있다. 2년여간의 복역기간 동안 그는 일부 교도관들과 두터운 인연을 맺었는데 그의 시집 복치는 안진뱅이는 바로 그런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빛을 볼 수 있었던 작품집이다. 엄혹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검열 때문에 그의 시집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땅바닥에 보면은 작은 유리 파편이라든지 뭐 못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펜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종이도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몰래 이렇게 숨겨갖고 와서 주로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은 성서니까 큰 성서에 여백란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거기에다가 눌러서 씁니다. 눌러서 쓰면은, 글자를 쓰면은 그걸 이렇게 햇볕에 비치면 글자가 보입니다. 필화 사건으로 수감된 그에게 종이와 펜에 대한 단속은 더욱 철저했다. 그런 그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교도관 때문이었다. (70여 편에 달하는 옥중 시의 탄생과 반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고 가슴을 쓸어내린 것만도 수십 차례. 교대자가 오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도 이렇게 이제 모자 다시 고쳐 쓰는 척하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교대지 근무지로 가서 이제 안전하게 주머니다 다시 꺼내서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이제 퇴근 시간 되면은 이제 나와서 이제 전해주고 그랬어요. 민주 인사들을 돕는 교도관들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교정 당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것이 이른바 교도관들의 연판장 사건. 이러지 마요.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복장불량 시비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미 오래전부터 당국은 일부 교도관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터였다. 밖에서부터 입고 안 간다고 이제 정문 부장이 그때 이제 교사죠. 교사가 나보고 이제 욕을 막 했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뿌리치고 이제 보안과로 뛰어 올라가는데 그 대걸레로 쫓아서 내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예요. 김대중 선생이나 제야 정치인들이 밖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아느냐? 교도관들 아니면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원들을 요시찰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간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교도관들은 단체 행동으로 맞섰다. 무더기 전출과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의 사과와 해당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것.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여기서 정당하니 뭔가 권리가 바르게 서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해서 하급자에게 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 그때 직원이 뭐 수백 명이긴 합니다만은 아침 시간 아주 한두 시간 사이에 백수십 명의 동료들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조금 파동을 좀 일으켰습니다. 유신 말기의 포갑 정치와 인권 유린이 극에 달할수록 일부 교도관들은 점점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다. 세칭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79년 안동 농민의 사태 당시 교도관 김재술은 안동교도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오원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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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춘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연판장 사건의 여파로 지방 전출돼 있던 그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열정적으로 참가했다. 안동 생긴 이후로 최초의 야간 횃불 데모를 했죠. 그때 안동 전주교에서 전국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한 2,000명 모였죠. 한 2,000명이 이 집회 1, 2, 3부 집회 끝나고 안동고 시내 좁은 시내를 촛불 데모를 했으니까 그 규모가 엄청 컸죠. 그 최고위원과 나아가 어깨동무하고 또 옆으로 수녀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 쫙 양쪽 도로 완전히 차단하면서 밀어붙였으니까 선두에서 이제 막 정권 타도 원춘 사건 조작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시청 앞까지 진출했어요. 2달 후 유신 말기 최대 공안 사건으로 알려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구속자 명단에 퇴직한 교도관 김재술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난민전 산하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이다. 유신 말기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라는 민투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총책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유신 반대 지하 유인물은 거의 우리가 뿌렸으니까 그때 주로 이제 구성원들이 내가 그 당시에 대성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였으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돼 있었어요. 구성원주에. 그 중에 내가 교도소에 가 있을 때 나를 친절하게 해줬던 김재술 교도관을 내가 포섭을 해서 그 민투라는 지하 조직에 가입을 시켰죠. 강제 연행된 김재술이 수사를 받은 곳은 바로 고문으로 악명 높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그곳에서 그는 갖은 고문을 당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고문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남영동에서 이제 막 이 몽둥이로 막 건봉으로 패고 거꾸로 집어넣고 두 놈이 이제 두 사람이죠. 팔 잡고 머리를 이제 욕조에다 쳐넣으면 이제 물을 먹고 실신하고 또 이제 옷을 벗기고는 대형 수건이 있어요. 그걸 물러서 꼭 짜가지고 접어서 가슴에 딱 얹고 이런 막 무술 경관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막혀가지고 참 경련에 그냥 죽었다가 서서 일어나고. 가장 무자비한 폭력은 술에 취한 경찰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고문 당할 때 내가 엎어졌는데 유도를 맺혀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여기를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막 피가 내려서 피 내린다고 그러죠. 핏발이 뻘겋게 서가지고. 제가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생강을 그 독한 생강을 한 6개월 이상 먹었어요. 그러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막 숨이 가쁘고 흥분을 자주 하고 경련 오고 그런 때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김재술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자신이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광주, 전주교도소 등에서 3년 4개월을 복역했다. 전직 교도관이 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직원들 아침에는 이제 보안과 운동장에 조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윤전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빨갱이 붉은 색깔 레드니까 조심하라.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전직 직원인 김재술 씨가 관련돼 있으니까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엄포를 놨대요. 요즘 김재술은 조카 딸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채 한 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게 소일거리의 전부.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 때문에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한 그는 고문 후유증과 빨갱이 낙인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또 다른 퇴직 교도관의 삶에도 시대의 아픔은 배어있다. 민주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병영도 그런 경우다. 그의 법정 최후 진술은 감옥에 대한 통찰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보여준다. 어쩌면 지금쯤 나는 어느 교도소의 교도관으로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죄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징역살이를 하는 수많은 노동자, 지식인, 민주인사들을 만나면서 나는 부패한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저 억울한 민중의 편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결심을 서서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나 명예도 없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에 동참했던 교도관들. 이들과 민주인사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싹텄다. 교도관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이 모순이 집약된 이런 곳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과 아주 참 둘도 없는 동지이자 친구가 됐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야 운동했던 분들, 양심 수다할까요? 그런 분들은 수없이 겪어봤는데요. 나라 장래를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아주 크게 일을 하실 분이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했고요. 똑똑하게 생기고 인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교도관으로서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같이 함께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많이 후배지만 정말 친구로서 만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장표 선생이 굉장히 운동이 명쾌하셨고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명망있을 정도로 잘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우스갯입니다만은 출소를 하면 어디 숨어 계실 때라도 마련해 드리자고 월세방을 구해놓은 기억도 있었던 기억도 있고. 김재슬 씨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운명을 걸고 나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겹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이 삼엄하고 엄혹한 시절인데 그걸 감히 뿌리치고 한 시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 감옥에서 2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 용감한 시인이죠. 민주인사고. 그래서 오늘날도 참 형제다운 그런 정을 가지고 만나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교도관들의 활동이 세상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기도 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바로 그것. 사건의 은폐 조작 사실을 폭로하는 데는 교도관들의 숨은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진실은 우연히 실마리를 드러냈다.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이부영은 친분이 있던 교도관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전해들었다. 같은 옥사에 수감된 고문 경관들이 억울해한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억울하라. 난 아무 죄도 없다고. 87년 1월 17일경 새벽 2시경에 제가 이렇게 외따로 갇혀있는 그곳에 어떤 남자 두 사람이 수감이 됐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박종철 군을 고문치사하게 한 대공수사단 경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자꾸 찬송가 부르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저기 뭔가 있구나. 기자 출신의 이부영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취재를 했고 범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편지에 써서 바깥으로 알렸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것을 바깥에 꼭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 볼펜하고 종이를 좀 달라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부영 씨는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보고전 용지를 몇 장 뜯어다가 볼펜하고 같이 이병실을 주고 이제 퇴근했죠. 그 이튿날 가니까 그 내용을 써서 주면서 김영남 씨한테 전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달된 편지는 수배 중이던 김정남에 의해 정리 보완됐고 사제단의 성명서 형태로 5.18 특별 미사 때 발표됐다. 그걸 읽는 소리는 떨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성명의 원안을 썼지만은 그게 몇 자나 되는지 몰랐는데 김성훈 신부는 그 자수까지 세서 그게 3,120자였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실 정도로 아주 김성훈 신부는 긴장하시고 진짜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그런 심정으로 그날 발표를 했던 겁니다. 범인 조작 사실의 폭로에 시민들은 또 한 번 경악했다. 공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범국민적 공분이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6월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민 대항쟁이 전개됐다. 본물처럼 터져나온 민주화의 함성이 역사의 새 장을 연 것이다. 경랑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 안에서 재기를 찾아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민주화 20년, 지금까지 교도소와 교도관들의 삶은 민주화 과정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하지만 뒤틀린 우리 현대사의 질곡 속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간 일부 교도관들은 민주화를 앞당긴 이름 없는 민중이다. 교도관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 대가도 없고 이름도 안 나고 뭐 이런 일이지만 전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생활 책임져야 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평생의 직장이 있는데 정말 목숨과 모든 걸 걸고 그런 걸 도와준다는 자체가 아마 우리가 직접 나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스스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들고 자유와 해방의 새로운 길을 닦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선택이 모여 이 땅의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 되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희망이다.